여러분들 오티즘 엑스포 모두 다녀오셨나요? 제가 이번 오티즘 엑스포에서 제일 인상 깊게 봤던 거는 오티즘 스쿨이라고 되게 다양한 주제의 강연을 해줬었어요. 그중에서 저는 자폐 유전자 연구의 최신 연구 동향 발표를 해주셨던 고려대학교 안준용 부교수님의 강연을 제가 제일 재밌게 흥미롭게 봤거든요. 제가 안 다녀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고 들은 거를 전달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유전의 빅데이터를 적용해서 자폐 연구를 한 건 사실 10여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 전에는 학자들도 멘델의 유전 법칙을 근간으로 해서 자폐 연구를 했었는데, 멘델의 유전 법칙은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배웠잖아요. 이 우성과 열성, 그리고 가끔 일어나는 돌연변이, 이런 거 여러분들도 배우셨죠? 근데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자폐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폐는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도 설명이 힘든 것이 자폐인 집단과 자폐가 아닌 비자폐인 집단으로 놓고 봤을 때 자손을 낳는 비율이 어디가 더 높으냐. 당연히 비자폐인 쪽에서 자손을 낳을 확률이 더 컸다는 거죠. 자폐는 유아기 때 발견이 되고 자폐성 장애인들은 성혼까지 이루어지고 자손을 낳는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연하게 자폐 아이가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자폐인이 자손을 낳을 확률은 거의 많지가 않으니까 그 자폐 유전자는 점차적으로 퇴화를 해야 맞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자폐 발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수년 전부터는 자폐인과 자폐인의 가족들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자폐의 유전적인 요인을 알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폐를 유전으로 연구하고 있다, 유전으로 본다 라고 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덜컥 드는 생각이 뭐예요? 헐, 나한테 문제가 있나? 이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신규 유전 변이라는 거예요. 신규 유전 변이라는 거는 남성은 2주에 한 번씩 정자를 만드는데 아이의 무에서 유를 새로 창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정자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새로운 정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세포 분열이라는 과정은 완벽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아주 우연하게 신규 변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이 신규 변이가 된 정자가 수정에 성공을 해서 임신까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월경주기 때 세포 분열을 하긴 하는데 여성은 1차적으로 이미 태어나기 전에 태아기에서 평생에 쓸 난자의 세포 분열을 완료를 하고 태어난대요. 그리고 매달 월경 주기 때마다 세포 분열의 마지막 단계만 거쳐서 배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난자에서 신규 유전 변이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의 신규 유전 변이는 정자에서 생겨난다고 해요. 신규 유전 변이를 증가시키는 그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노산을 할수록 자녀에게 전달하는 신규 유전 변이 유전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라는 거죠. 제가 자폐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막 노산을 해서 자폐가 되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기분이 항상 나빴거든요. 좋지가 않더라고, 그 말을 들으면은. 근데 데이터가 꽤나 정확했어요. 남성의 나이 1살이 증가할 때마다 자녀에게 주는 신규 유전 변이의 개수는 1.5개씩 증가한다. 그런데 80%의 신규 유전 변이는 정자에서 발생함. 이 제가 여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날 발표한 내용이 그랬어요. 여기 그래프가 보면은 여자가 아래이고 남자가 위거든요. 난자는 시간이 지나도 신규 유전 변이가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정자의 경우 1년이 증가 시 신규 유전 변이의 개수가 1.5개씩을 증가한다라는 이 수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의 대통령께서 어떤 바람에 아이를 내가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이제 신규 유전 변이가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규 유전 변이를 일으킨 정자나 난자가 만나서 임신이 되었어요. 자폐를 일으킬 수 있는 100여 개의 유전자들이 있는데 연구해보니 임신 1주부터 40주까지 이렇게 기간이 있잖아요. 이 임신 기간 동안에 어느 시점에 동시에 많이 발생을 하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들이 각자의 처소에 잘 살고 있다가 월드컵이라든지 이런 행사가 생겼을 때 광화문 광장에서 다 같이 응집을 쫙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떠한 시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임신 24주에서 26주 차 무렵에 자폐를 유발할 수 있는 100여 개의 유전자들이 동시에 출현을 하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태아 발달상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때가 전두엽이 확장을 하는 시기래요. 다른 포유류들에 비해서 영장류가 전두엽이 상당히 크고 뭐 고릴라, 킹콩, 침팬치 이런 모든 영장류들 중에서도 인간이 전두엽이 가장 발달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전두엽이 부피가 커지고 발전을 집중적으로 하는 임신 24주에서 26주 차 이때 그런 유전자들이 동시에 발현하는 특이점이 있더라. 여기까지 들으면은 유전 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큰 재앙 같고 원인 같지만 또 그렇지는 않다고 해요. 이 신규 유전 변이라는 것이 장애를 갖고 있는 좀 이런 사람들한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그리고 이걸 보는 여러분들에게도 모두에게 신규 유전 변이는 갖고 태어난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부모님과 유전자 대립을 해보면은 99.9%는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30억 개의 DNA 중에서 70개는 다른 DNA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유전 변이가 보통은 크게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사람만의 독특한 캐릭터나 이런 특징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근데 우연히 발생한 그 신규 유전 변이가 발달상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서 변이가 일어난다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굉장히 우연이었다는 거죠. 하나의 예로 SN2A라는 유전자라고 이 자폐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로 뚜렷하게 밝혀진 게 있어요. 이 유전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었냐면은 뇌의 시냅스에서 정보 전달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유전자라고 해요. 인간한테는 30억 개의 유전자가 DNA가 있는데 그 중에 하필이면 SN2A라는 이 유전자에서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머리카락에 색소를 결정짓는 그런 거였다거나 뭐 손톱이었거나 이랬으면은 별로 티 안 나게 묻혀가는 게 될 수 있었고 그 사람의 그냥 하나의 독특한 특징이 될 수 있었겠지만 근데 이게 하필이면 하는 일이 뇌의 시냅스 정보 전달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이 유전자였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언어, 사회성, 인지, 뭐 감각적인 거 다방면으로 총체적으로 너무 영향을 받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이 되게 급해져요. 막 그렇다면 밝혀진 거냐, 자폐 유전 원인은 SN2A 그거냐,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찾았다는 거지 이게 전부가 아니다. 22,766명을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 12명만 이것을 원인으로 하더라. 전체 자폐의 퍼센트로 보자면은 SN2A 유전자 때문에 자폐가 된 퍼센트는 0.05%. 정말 등산의 일각이죠. 그렇다면 나머지 99.95% 그 엄청나게 많은 그 원인은 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확인된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지만 밝혀진 것보다 아직 못 밝혀낸 미지의 영역이 아직은 더 크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자폐를 결정짓는 유전 요인의 특징,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자폐에는 양적 유전을 띠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이 양적 유전이 뭐냐? 양적 유전이 뭐냐면은 단 한 개의 유전자 때문에 이 증상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전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여 발현된 현상이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폐를 결정짓는 유전자는 100여 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폐인에 따라서 이 구성 요소가 다르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자폐라는 것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죠. 우리가 언어 인지 사회성 이 기준으로 놓고 이 아이는 자폐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지만 자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 개개인별로 정말 특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뭐 자기만의 루틴이 있고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루틴 그런 거 1도 없어요. 정말 스타일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DNA를 파헤쳐 보아도 자폐는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이게 모든 자폐인들이 그 한 명 한 명 그게 모든가 다 다르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렇게 그룹이 있대요. 그룹이. 이런 유전 형태로 이루어진 자폐 그룹, 뭐 이러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유전 형질의 자폐 그룹, 이렇게 그룹이 밝혀진 그룹이 몇 가지가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밝혀지는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 그룹 인자별로 가족 모임이 있대요. 이런 식으로 SN2A 가족 그룹이 있고 이런 그룹 가족이 있고 이런 그룹 가족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룹 가족 모임이 있대요. 동일한 유전적 원인을 갖고 있는 모임이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임상 진단이나 치료나 전문가와 협력해서 치료도 빠르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가입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로고니를 빨리 유전자에 해가지고 이런 가입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저는 이렇게 자폐가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자폐가 아니라 그걸 세부적으로 파헤쳐 보면은 이런 유형 그룹의 자폐, 이런 유형 그룹의 자폐, 이게 되게 다양하다는 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뭐 전문가들이 자폐는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개입을 하면 성과가 좋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 자폐인 거를 늦게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노력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해볼 만큼 다 해봤는데도 이 같은 자폐 무리 중에서도 유난히 발달하는 속도가 막 더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치료를 함에 있어서 어떤 아이는 효과를 막 봤다는 아이도 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거를 해도 효과를 못 봐, 저거를 해도 효과를 못 봐, 막 다 효과를 계속 못 보는 그런 경험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속상할 때가 많았는데 유전적으로 파헤쳐 봐도 자폐인이 그냥 하나의 자폐 무리가 아니라 다 이렇게 그룹이 세분화되어 있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건 더 많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는 뭔가 과학적으로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비록 장애는 갖고 있지만 커나가면서 점점 더 말도 잘하게 되고 기능도 점점 더 좋아지게 되고 뭔가 점점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다른 자폐 아이를 키우는 그런 분들도 희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닐까? 그 예를 들면은 유튜브 중에서 자폐 청년 보물이 그분처럼 잘 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많은 분들이 희망을 잃지 않는 거 아닐까.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커나갈수록 그런 발전된 모습이 더디게 보여지고 말을 지금처럼 계속 못하고 이런다면 이 자폐 가족에게 굉장히 희망을 뺏어버리는 그런 채널이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제가 가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발전된 모습이 좀 잘 안 보인다면 그런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채널을 접어야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종종 했었는데요. 근데 이번 강연을 들으니까 자폐는 단순한 게 아니다. 우리가 아는 자폐는 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지 연구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자폐 유형이 굉장히 많구나. 말하자면은 MBTI처럼 사람이 다 똑같아 보여도 이 몇 가지 질문들로 추려보자면 MBTI 유형이 16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폐도 그냥 하나의 자폐가 아니라 그 유형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자폐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고 내가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성실하게 임했다라면 아이의 발전하는 속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를 접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자폐 유전자 연구가 확장을 해서 로건이가 갖고 있는 유전 인자는 어떤 것이었는지 이게 밝혀진다면 제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로건이랑 비슷한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한때 딱 응집해가지고 말하자면 로건이 그룹이 함께 치료되고 함께 이 혜택을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자폐 아이 유튜브를 하는 이것에 의미가 생긴 날이었어요. 제가 로건이 유치원 하원을 친정엄마에게 부탁을 하고 남편이랑 둘이 같이 가서 오티즘 엑스포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와서 저희 엄마한테 뭐 이런 강연을 들었던 걸 설명을 막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 표정이 시큰둥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이런 반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별거 없다는 거네. 먼 미래에 치료가 돼가지고 그런 기술이 나오면 뭐하니, 당장 우리 로건이가 치료가 돼야 될 거 아니니, 이런 뜻이었죠. 근데 그 말도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그 마음일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강연을 듣고 희망을 받거든요, 정말로. 왜냐면은 저는 그동안 자폐가 완치 방법이라는 게 딱히 나오지 않았던 이유가 자폐의 원인 파악을 명확히 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폐인의 유전자 빅데이터를 수집했고 어느 정도 연구 기반의 출발선에 섰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백날 첫날 엉뚱한 방향으로 치료하고 있으면 뭐해요. 천천히 가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가야죠. 이건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이분이 천재 수학자이자 기업가인데 미국에서 부자 랭킹 순위권에 들 정도의 부자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분도 장애가 있는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폐증 연구를 위한 재단을 세우고 매년 어마어마한 비용을 자폐치료 연구에 지원을 해오신 분이신데, 지원 금액이 얼마나 많으냐면은 미국에서 1년에 자폐치료 연구에 쓰는 그 예산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예산만큼을 이분은 개인이 지원을 하셨대요. 굉장히 큰 돈을 쓰셨죠. 이건 오티즘 엑스포 강연 때 들은 내용인데, 이분이 연구비 지원이 결정된 그 연구 사업은 1년에 한 번은 자기 집으로 직접 불러서 어느 정도 연구를 했는지 연구 성과 이런 거를 직접 들으셨다고 해요. 그 정도로 꼼꼼하셨고 열정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이분이 자폐 연구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했지만 이분에게서 지원금을 절대 쉽게 받을 수는 없었다는 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단한 분이 연구비를 지원을 어디에 했을까,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자폐 치료에 다양한 연구비 지원을 해주셨지만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지원을 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폐 가족의 유전자 빅데이터 확보였다는 거죠. 오티즘 엑스포 강연을 해주셨던 부교수님도 이 얘기 해주셨어요. 이분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자폐인의 유전자 빅데이터는 모으기 힘들었을 거다. 유전자 빅데이터를 모으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건가 봐요. 제가 그쪽으로는 잘 몰라서. 큰 비용을 유전자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그것부터 알아야 자폐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본 게 아닐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폐 유전자 치료는 지피지기 단계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유전자 치료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약에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하나 있어. 그러면 그 돌연변이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고 정상 유전자로 바꿔서 다시 붙이는 기술. 이런 걸 유전자 가위라고 하는데, 이 기술이 완성된 게 얼마 안 됐어요. 과학에서는 엄청난 발견이었다고 해요. 우리 인간에게 이제 이 도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서 불치의 영역에 있던 몇몇의 불치병들이 유전자 치료가 가능해진 사례가 나오고 있고 연구도 많이 되고 있어요.
자취병 환자들과 가족에게는 유전자 치료가 뭐 거의 기적에 가까운 그런 신개념이죠. 근데 자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적 유전이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연구의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거라는 예상은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AI도 있고 슈퍼컴퓨터도 있고 하니까는 연구의 속도가 좀 가열차게 빨라질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나?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유전자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까지가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분석하는 것은 이제는 AI가 슈퍼컴퓨터가 빠르게 할 수 있다. 인공지능을 몇 달만 학습시키면 이세돌도 바둑을 이기죠. 그런 것처럼 AI는 하루 종일 학습을 하니까 유전자 빅데이터를 이렇게 모아 놨다는 것부터가 많은 걸 해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같은 내용은 어떠셨나요? 제가 자폐를 읽어주는 엄마라는 재생 목록을 하나 추가를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제가 어디서 의미 있는 강연을 듣고 오거나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은 자폐 소식 같은 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듣기 편한 저의 언어로 전달을 해드리는 이런 컨텐츠를 종종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의 컨텐츠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이 유전자 강연을 해주셨던 고려대학교 안준용 부교수님의 자폐의 유전자 연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세요. 신규변이를 갖고 있는 자폐인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나 많은 동반이랑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양적 유전도 마찬가지로 자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폐에 많이 나타나는 자폐인들에게 나타나는 유전자들은 주로 태아의 뇌활달 과정에서 작동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적 유전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자폐를 진단받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폐를 진단받지 않은 사람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양적 유전에 대한 특성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특성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후에 약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환경적인 인재를 연구하는 분들까지도 연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수십 년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2010년 초반에 자폐 연구를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유전처럼과 거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많이 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규변이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우리가 처음에 진단했을 때 3, 4세 때에 비해서 증상이 많이 개선됩니다. 그 다음에 양적 유전의 특성이 높은 사람들은 증상이 개선되는가 아니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가, 이런 식의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자폐라고 하는 아이의 모습에서부터 어른을 연구하는 모습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여성 자폐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시간 관계상 많이 넣지는 못했는데 앞서서 보여드린 유전적인 원인들이 여성들에게 특히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진단율 자체는 남성들이 훨씬 높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발달할 때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가, 혹은 진단 기준이라든지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연구 중에 하나는 동반질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날까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의 질병들 같은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폐 유전 연구는 자폐의 다양성을 밝히는 방향으로 많이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실 자폐가 유전체 연구를 해? 라고 묻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자폐 유전체 연구를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같은 곳에서 굉장히 연구가 더 많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폐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폐는 굉장히 양적인 특성으로 연속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임상의 기준을 넘어서 이 사람을 자폐라고 진단하긴 하지만 사실 유전적으로 보면 자폐 특성을 모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갖게 되고 자폐로 진단받는 아이를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다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자폐는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전략들을 좀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대중 강연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생물학과나 의과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교육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생물학을 연구하는 건 마치 약을 개발해야 될 것 같이 치료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생물학 데이터라고 하는 건 그 되게 다양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배울 수 있고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